그런데 요즘 여기 중요한 하나의 그 논쟁점이 생겼어요. 네. 아시죠? 게임이 질병이냐 뭐 하는 그 WHO 국제보건기구에서 예. 일단 게임을 질병 코드로 분류해보자. 네. 이게 지금 화두에 떠올라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정부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는 반대, 보건복지부는 찬성.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이거? 사실 이제 세계보건기구가 이제 게임을 질병 코드화시킨 것은 아니고 게임 장애, 게임 과몰입된 그것을 가지고 일단은 이제 질병으로 이 코드를 예. 번호를 매겨주십사 하고 예. 이제 권고한 사항이죠. 예. 이게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 게 정식으로 공식으로 질병분류 코드까지 가게 되면 네. 그에 맞추어서 게임 산업에 대한 일종의 규제 정책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네. 그런 규제 정책이 만들어지면 게임 산업 전체가 좀 위축되지 않겠느냐. 이런 걸 이제 걱정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이거는 게임 과몰입의 병폐는 막으면서 네. 게임 산업은 진흥시킬 수 있는. 사실 이거 두 마리 다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당연합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이제 게임 아까 그 세계보건기구 네. 그 게임 질병 코드 문제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게 이제 마치 그것이 그 일종의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 국민들의 이렇게 인식 조사를 해보면 게임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한 67% 정도 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어차피 5세대 이동통신 시대 또는 인공지능을 강조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게임 시대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영화도 보면 네네. 다 컴퓨터 그래픽이다 뭐다 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다 게임이에요,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 게임 시대인데 게임이 마치 무슨 병이나 되는 것처럼 잘못 인식시킬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피해가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산업적으로도 보니까 이제 그런 인식 때문에 굉장히 산업이 위축이 됩니다. 실제로 서울대 이 산학단 그 연구에 따르니까 만약 질병 코드가 도입이 됐을 때는 되면 3년간 23년도에 만약에 도입이 됐다. 예. 그러면 23년, 25년간에 약 5조 1천억, 많게는 11조 3,500억 원의 시장 위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나 될지는 더 검증을 해봐야 되는 것이지만 그만큼 산업에도 굉장히 큰 그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건 막으면서 네. 그러나 과몰입의 또 폐해는 극복하면서 그럼요. 그런 묘책 없습니까? 묘책이라는 것보다는요. 이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게임에 대한 건전 이용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게임 과몰입에 대해서도 예방도 하지만 예. 또 혹시 과몰입된 사람들에 대해서 치유 프로그램들도 정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건전하게 이용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고 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임 산업은 게임 산업대로 알겠습니다. 진흥시키는 것이죠. 제가 표현이 묘책이라고 했는데 네. 이건 종합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산업은 산업대로 육성하고 수출도 잘 되도록 하고 또 게임 업계의 이 지각 변동도 세계적 차원에서 굉장히 빠르잖아요. 빠릅니다. 빨리 적응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기 위한 지원도 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이 과몰입 문제는 고쳐야 되고. 그건 또 그것대로 종합대책. 정말로 그 심도 있게 그 연구를 하고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예. 계속해서 과몰입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펴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문화 산업 얘기하다가 영화, K-팝, 뭐 저작권, 뭐 게임까지 쭉 왔는데 이제 스포츠, 체육으로 가면 네. 또 당장의 현안이 내년 도쿄올림픽입니다. 아, 예. 이거 요새 일본하고 좀 안 좋은데 아예 보이콧 해버려? 뭐 이런 얘기도 국민 일각에서 나옵니다만 정부 공식 방침은 전혀 그건 아니죠? 네. 정부에서는 아직 보이콧을 검토한 바가 없고요. 없죠. 예. 또 올림픽이라는 것 자체가 스포츠를 통해서 평화를 구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IOC 현장에도 보면 이제 모든 국가들은 올림픽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네, 네. 이제 규정이 돼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올림픽에 참여하는 것이 기본이 되는 것이고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방사능 오염에 대한 맞아요. 그런 안전 문제들. 그다음에 뭐 우길기를 그렇죠. 들고 예. 또 관람석에 이렇게 입장하는 문제들. 그렇죠. 뭐 독도 또 뭐 홈페이지에 표시가 돼 있는 문제들. 네. 이런 문제들은 이런 문제들대로 대처해 나간다. 대처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방사능 우리 선수들 안전 괜찮아요? 그거는 철두철미하게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일본에서 이제 후쿠시마 그 인근 지역에 야구장을 설치해서 거기서 게임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후쿠시마산 식품을 선수촌에 식자재로 쓴다는 식자로 거죠. 쓴다는 거 아십니까? 그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 IOC에다도 네. 그리고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다도 저희 정부 차원에서도 그리고 우리 대한체육회에서도 끊임없이 얘기를 했고요. 공식으로 이의 제기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문제는 제기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어찌 보면 우리 한국 선수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전 세계 모든 선수단의 공통 관심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세계적인 압력을 일본 측에 가해야 되는 주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방사능 문제도 그렇고, 네. 그다음 우길기 문제도 우길기도 그렇고, 그렇죠. 우길기 문제도 제가 지난 9월 11일 이제 IOC 바흐 위원장한테 직접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네, 네.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이제 괜찮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과 우려를 전했고요. 예. 그리고 세계 정말 평화 제전이라고 하는 올림픽을 제대로 치르려고 한다면 이런 안전에 관한 문제, 네.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들은 네. 철저히 배제가 돼줘야 된다. 그리고 IOC도 노력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미 이제 서한도 제가 보냈고요. 네, 네. 또 그와 아울러서 저희들 힘만 가지고는 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IOC 의원이 2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IOC 의원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나 또 이 아시아 국가들, 아시아권에 있는 일본의 많은 침략을 받고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었던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 나라들과 연대해서 정말 우길기의 반입, 그다음에 또 이 안전에 관한 문제들은 공동으로 네. 이렇게 대응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 뭐 체육 얘기 나온 김에 네. 또 체육 경기단체나 뭐 일부 코칭 스태프들의 뭐 좀 불미스러운 일들 이런 것들이 끊어질만 하면 또 나오고 끊어질만 하고 또 나오고 그래서 그죠? 네, 네. 스포츠 혁신위원회 뭐 이런 거 만들어서 활동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나요?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체육계 내부의 폭력 문제로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됐고 이제까지 7차례에 걸쳐서 이제 권고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폭력, 성폭력을 비롯해서 폭력에 어떻게 대응하고 구제할 것인가. 그다음에 학교 체육을 어떻게 그렇죠. 정상화시키고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렇죠. 그리고 이 대한 또 체육회와 또 이 NOC, 네. 한국 올림픽위원회죠. 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등등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고 저희들에게 권고를 했고요. 예, 예. 정부는 그 권고안을 받아서 그다음에 이제 대한체육회나 또 체육계, 또 체육계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체육은 엘리트 체육인들만의 체육이 아니고 생활체육. 생활체육, 네.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이 다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일반 국민들의 의견도 듣고 학계의 의견도 듣고 이런 전체 과정을 거쳐서 금년 말에
정부가 최종적인 안을 저희 마련을 연말에 합니다. 만들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이제 그 폭력, 성폭력에 관한 또는 폭력에 관한 것은 거기서 이제 윤리센터, 폭력윤리센터를 설치하는 것, 그것은 이미 입법화를 해서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이미 넘어가 있고요. 다음 이제 학교 스포츠에 관한 문제 등부터 시작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야 되니까 또 그 의견들을 들어서 연말까지 이제 계획을 세우고 내년부터 시행할 것은 시행하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연차적으로 시행이 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 체육, 또 엘리트 체육, 뭐 생활체육 여기서 이제 방향은 생활체육 중심으로 가자. 또 학생들은 학업, 공부와 체육을 병행하도록 하자. 뭐 이런 그 방향은 좋습니다만 구체적 시행 방안에 가서는 거기도 뜨거운 논쟁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죠? 근데 조금씩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체육하면 이제 엘리트 체육 위주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체육하면은 올림픽에 참가해서 막 금메달 따고 우리가 환호하고 주로 이제 이런 엘리트 체육이 체육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해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적 지상주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때로는 이제 선수들에 대해서 폭력도 가해지는 거고 참 인권이 무시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학생들 수업에 안 들어가고 그냥 체육만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엘리트 체육도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요. 방향은 그쪽이 맞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도 강조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엘리트 체육을 무시하느냐 그게 아니고 이 두 가지가 함께 잘 돼야 되죠. 다만 엘리트 체육은 그동안의 성적 지상주의에 묻혀 있으면서 이제 여러 학생들 또는 선수들의 소홀해졌던 인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어줘야 되고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이 되어져야 되고 지금 의견 수렴 중이다. 그렇습니다. 그 그래서 그런 엘리트 체육도 정상화가 되고 그다음 생활체육도 강화가 되고 이렇게 함께 조화를 이루자는 것이고요. 오히려 엘리트 체육은 정상화되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예산도 더 들리고 또 엘리트 체육도 더욱더 강화를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내부에 또 들어가 보면 이런 뭐 예를 들어서 학생들 학교 수업 받고 그래야 되니까 전국 규모나 이런 대회 같은 건 다 주말이나 휴일날 해라. 뭐 이런 권고안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걸 보고 또 그쪽 전문 체육계에서는 그러면 평일날에는 계속 연습하고 주말 휴일에도 또 가서 대회 뛰고 그럼 그 아이들은 어떡하라는 얘기냐. 뭐 이런 또 볼멘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좀 내부적으로 지혜를 잘 모아서 해법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또 종목별로도 각각 사정이 다르거든요. 다르죠. 그래서 일부 종목들은 주말 대회가 가능한 게 있고 일부 종목들은 쉽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단계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이제 추진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내년도부터 시행할 것이 있고 그다음 시간을 두고 연차적으로 시행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그런 정책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장관 취임하고 첫 행사가 장애인 체육이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관 취임 후 첫 행사를 장애인 체육으로 삼으신 또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는 역시 이제 문화가 앞서 있죠. 이제 문화라고 하면은 여러 정의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통설적으로 우리가 문화인류학에서 얘기하는 것이 문화는 총체적인 생활 양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모든 것이 생활 양식이다. 생활 양식 그게 문화라고 우리가 이제 대부분 정의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정말 바람직한 사회라고 한다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누구나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의 문화가 돼 있는 사회가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 아닌가. 그렇죠. 그래도 불구하고 물론 지금 옛날에 비해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나 그다음에 대우들이 좀 나아졌지만 아직도 굉장히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환경 속에서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장관 입장에서는 정말 올바른 문화가 무엇인가, 참된 문화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소외된 그 생활을 하는 네, 분들을 네.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장애인, 그것도 또 그 장애인들이 가장 또 해보고 싶은 것이 체육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장애인 체육센터를 제일 먼저 이제 가게 된 것이죠. 그런 어떤 정신이 귀하게 여겨지는 게 문화가 또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얘기했습니다마는 또 산업적 측면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네. 그쪽은 정부가 신경 안 써도 알아서 잘 굴러가거든요. 근데 장애인이라든지 뭐 이런 좀 소외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것이야말로 정부가 신경을 써야죠. 네. 복지적 측면, 문화의 복지, 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아까 산업도 네. 이제 물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사실은 복지, 문화복지야말로 예.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흔히 이제 우리가 복지하면 결국 이제 행복이라는 것과 결부가 맞아요. 되는데 네. 이제 보건복지부 요사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구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 예.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많은 이제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행복이 뭘까? 복지가 뭘까? 이 통계청에서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니까 여유가 있었을 때 뭘 해보고 싶으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올까요? 문화생활, 예, 여가생활, 체육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관광.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관광, 예, 여행하고 싶다. 여행 가고 싶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취미나 이런 것들을 취미생활. 개발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세 번째가 문화예술을 관람하고 싶다. 그렇죠. 네 번째가 체육 활동을 하고 싶다. 네. 생활체육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문화적인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문화체육관광부가 하고 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더 질 좋고 정말 다양한 이러한 문화체육 관광 시설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것. 맞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네. 이것이야말로 사실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고 그게 진정한 의미의 복지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다. 네, 그런 인터뷰 하신 적 있죠? 그렇습니다. 뭐 처음부터 제가 문화예산 전체 예산에서 지금 1점 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 네. 이거 톡도 없다. 네. 우리 정말 선진국 가려면 문화예산이 부쩍부쩍 늘어나야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 아까 뭐 여행을 가고 그다음에 문화예술을 관람하고 생활 또 체육들을 하는 거. 예, 예. 그래서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또 단순히 그것만 하느냐? 아니죠. 문화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가장 큰 산업이고. 부가가치 창출하고. 예, 우리나라에서도 매출 규모가 벌써 19조. 그다음에 한류를 통해서 다른 산업에다 끼치는 영향? 무역에다 예. 끼치는 그런 영향까지 따지면은 수백 조를 창출하는 만들어내는 그런 또 경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효녀 산업을 만드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 또 경제 부서죠 문화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요한 부서다. 또 마침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뭐 문화체육 얘기 쭉 했으면 관광 얘기는 잘 못했는데 네. 우리도 뭐 해외 관광 유치 뭐 이런 등등도 좀 더 부쩍 좀 한 단계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짧게 한 말씀 주신다면 관광 아, 유치에 대해서. 우리나라 관광은 옛날에 비해서 그러니까 제가 관광국장을 2000년도에 했었거든요. 그때 해외 관광객이 600만만 올 수 있다면 그것이 저희 소원이었어요. 그게 정부의 목표였습니다. 예. 근데 작년만 해도 1,535만 명이 일단 들어왔거든요. 어. 사실 이제 우리가 2천만 또는 3천만을 하려고 그러면 수도권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죠. 바로 그 점이죠. 이제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사실 수도권의 한 80%가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한계가 되죠. 있기 때문에 네. 지역의 관광이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어렵다. 사실 일본 관광이 우리보다 10년 전만 해도 더 외래 관광객이 적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성장했죠. 성장했죠. 맞아요. 뭐 거기는 뭐 환율 문제도 있고 또는 비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외생 변수가 있긴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일본이 우리보다 지역. 강한 것이 지역 관광입니다. 특히 강한 것이. 거기는 또 지역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정부가 시키기 전에 네. 우리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자. 자체적으로 메뉴를 만들자. 자체적으로
청결, 위생을, 친절을 이제 이런 운동들을 펴는데 저희는 그런 것은 배울 것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워야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주민들께서 먼저 나서서 그런 친절, 청결, 위생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운동을 펼쳐 주셔야 되고 또 지자체 그리고 우리 관광협회나 우리 민간 관광 관련 업계들 그다음에 중앙정부 함께 똘똘 뭉쳐서 정말 이제는 관광 도약을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고 보내드려야 되겠는데 아마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속 처음부터 궁금해하셨을 게 저 박양호 장관 입고 온 옷이 저게 무슨 옷이지 하고 좀 궁금해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어떤 옷입니까? 이거요. 전형적인 이 양복도 아니고 그렇죠. 또 한복도 아니고 이게 이제 일종의 개량 한복이죠. 개량 한복인데 정장 스타일. 정장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문화체육관광부가 하는 일 중에 또 이 한복, 네. 우리 전통 문화를 살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건 개량 한복입니다. 근데 이제까지 개량 한복 하면은 마치 그거 방자나 또는 뭐 머슴들 꼭 입는 것처럼 좀 캐주얼한 옷. 네,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일상적인 옷도 있고요. 이런 정장도 또 있어요? 이것처럼 정장 비슷한 이런 옷들도 세련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직접 이렇게 개량 한복 홍보까지 해주시는 박양호 장관님. 마지막으로 뭐 포부 한 말씀 듣죠. 포부라기보다는 아까 우리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네. 국민이 행복하고 나라가 부강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즘 사회를 보면 너무 분열, 갈등, 반목 그리고 목소리들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를 이해하기 전에 판단하고 비판하고 또 정죄하는 그런 문화들이 많은데 이제 조금 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 또 그런 일을 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도 앞장을 서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화 좀 만들어주세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장관님 혼자 만드는 건 아닙니다만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양호 장관 인터뷰 도중에 언급했습니다만 뭐 여론조사 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시고 싶은 게 다 문화요, 체육이고 관광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또 그만큼 문화체육관광부에는 힘을 좀 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